이 이야기는 병원에서도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영상으로 단 하루 만에 밤중에 화장실 가는 걸 멈추게 한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생각보다 너무 쉬워서 웃을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는 잠을 못 자는 수백 명 어르신들의 밤을 바꾼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이정호입니다. 올해로 82세가 되었고 진료실에 서기 시작한 지 55년이 흘렀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들과 만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의대에 입학했던 1967년을 돌이켜보면 그때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의료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물론 기계나 장비도 부족했지만 더 큰 문제는 환자와 충분히 대화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환자당 5분도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진정한 진료가 가능했겠습니까? 저는 늘 이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요즘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 시간이 늘 부족해서 미처 설명해 드리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겪으시는 작은 불편함들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는데도 불구하고 진료실에서는 시간 관계상 늘 미루게 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겪으시면서도 쉽게 말씀하지 못하시는 문제입니다. 바로 밤중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시는 문제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야간뇨라고 부르는 이 증상은 정말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 몇 해 전까지는 밤마다 4번, 5번씩 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특히 75세쯤부터 이 문제가 심해졌는데요. 그때를 생각하면 밤에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한 번 화장실에 다녀오면 약 2시간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고 또 한 번 깨고 또 뒤척이고 다음 날이면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저를 보며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당신이 밤새 뒤척이니까 나도 계속 깨요.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둘 다 병날 것 같아요.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 혈압 상승, 당뇨 악화 등 온갖 건강 문제를 불러옵니다. 제가 의사로서 이런 것들을 모를 리 없었는데 정작 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떤 계기로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았고 정말 놀랍게도 그날 밤부터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잘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계속 실천하면서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수많은 환자들에게 이 방법들을 전달해 왔고 실제로 효과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기 전 여러분은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서울인가요? 부산인가요? 어떤 고민이 있어 보시는지 댓글에 지역과 고민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주제 밤중 소변 문제를 생활 습관으로 해결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55년간 진료하면서 만난 수천 명의 환자들과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 검증된 것들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효과가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적어도 하나 이상의 방법에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5가지 방법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만 듣고 나가신다면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만약 오늘 처음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이야기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메모를 하실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들을 간단히라도 적어두시면
나중에 실천하실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저녁 6시 이후 수분 섭취 제한하기. 여러분, 하루 중 언제 물을 가장 많이 마시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때나 TV 보면서 마시는 차나 커피가 상당할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밤중 소변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도 74세 최정희 할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할머니는 밤에 평균 6번씩 화장실에 가신다고 하셨는데 그로 인해 낮에는 늘 피곤하시고 기력이 없으셨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집안일을 하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죠. 진료를 하면서 할머니의 하루 일과를 자세히 들어보니 저녁 7시 식사 때 국물을 2그릇이나 드시고 저녁 9시쯤에는 꿀물을 1컵, 자기 전에는 수분이 많은 수박이나 배 같은 과일을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밤에 목이 마르면 물컵을 머리맡에 두고 자주 드셨다고 하더군요. 할머니, 내일 한 번만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되도록 마시지 마세요. 정 갈증이 나면 입을 헹구는 정도만 하시고요.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 그럼 너무 목이 마를 것 같은데요? 특히 여름에는 어떻게 참나요? 라고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수분은 낮에 충분히 마시시고 저녁 6시 이후에만 제한하는 거예요. 또한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적절히 사용하시면 갈증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나이가 들면 물을 더 많이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물론 적절한 수분 섭취는 중요하지만 밤에 마시는 것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해서 전체적인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병원 문이 열자마자 최정희 할머니께서 뛰어오셨습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시며 선생님, 밤새 한 번만 일어났어요. 이게 정말 20년 만의 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이렇게 가벼운 게 언제적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쁨이 저에게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우리 몸은 밤 동안 항이뇨 호르몬 ADH를 분비해서 소변 생산을 억제합니다. 이 호르몬 덕분에 건강한 성인은 보통 밤새 화장실에 가지 않고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녁에 많은 수분을 섭취하면 이 호르몬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특히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차, 그리고 알코올은 이뇨 작용을 촉진시켜 더욱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알아두실 점은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은 음료라도 저녁에 많이 마시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결명자차, 둥글레차, 보리차 같은 한국인이 즐겨 마시는 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알코올의 경우 처음에는 졸음이 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야간열을 유발합니다.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곡물 요리, 과일 특히 수분이 많은 수박, 참외, 딸기 등 음료수 모든 수분 섭취를 가능한 한 제한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 갈증이 날 때는 물로 입을 헹구고 뱉어내는 정도만 하세요. 또는 얼음 조각 하나를 입에 물고 있다가 천천히 녹여서 삼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신 오전과 오후,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는 충분히 물을 마셔서 하루 권장량을 채우시면 됩니다. 보통 성인의 경우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한데 이를 저녁 6시 이전에 모두 마시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신장 질환이 있거나 이뇨제 같은 특별한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먼저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 조절 상태에 따라 갈증이 더 날 수 있으므로 무리하지 마시고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면서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철 무더운 날씨에는 탈수가 우려될 수 있으므로 낮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적절히 사용하여 밤의 갈증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다리 붓기 줄이기. 다리 붓기와 밤중 소변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연관성을 모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55년 진료하면서 확인한 사실 중 하나는 다리가 자주 붓는 환자들이 야간여로도 고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77세 이영배 할아버지의 사례를 상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영배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공무원으로 40년 동안 책상에 앉아서 일하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계속 앉아있는 시간이 많으셔서 저녁이면 늘 다리가 퉁퉁 붓고 무거워지셨습니다. 특히 종아리 부분이 심했는데 양말을 벗으면 양말 자국이 깊게 패일 정도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밤중 소변 패턴을 자세히 들어보니 보통 밤 12시에 잠들면 새벽 2시, 4시, 6시에 화장실에 가셨다고 합니다. 특히 새벽 2시와 4시에 가는 소변량이 많아서 깨고 나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웠다고 하더군요. 처음 제가 할아버지 다리 좀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할아버지는 다리가 왜요? 소변 문제가 아닌가요? 라고 의아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찰을 해보니 양쪽 다리, 특히 발목과 정강이 부위에 심한 부종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누르면 쉽게 들어가고 손가락을 떼도 자국이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몸의 체액순환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낮 동안 중력 때문에 수분이 다리로 내려와서 고입니다. 특히 오래 앉아 계시거나 서 계시면 더욱 그래요. 그런데 밤에 누우면 이 수분이 다시 혈액으로 돌아가면서 신장으로 가서 소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부종이 심한 사람일수록 밤에 소변이 더 자주 마려운 거죠. 할아버지는 그래서 저녁에 다리가 무거울수록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는 거였군요. 라고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에게 매일 저녁 TV를 볼 때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습관을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소파에 누워서 다리를 팔걸이에 올리거나 벽에 기대어 다리를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식후 30분 정도는 가벼운 산책을 하신 후 다리를 올리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자세가 불편할 것 같은데요 라고 하셨지만 제가 15분만이라도 해보세요. 다리 근육이 이완되면서 편안해지실 거예요 라고 권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만났을 때 할아버지의 표정이 확연히 밝아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매일 저녁 다리를 올리니까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가벼워서 기분이 상쾌하다고 해야 할까요? 2주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밤에 한 번만 깨요. 그것도 새벽 4시쯤 한 번만요.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다리 부종은 대부분 정맥순환 장애로 인해 발생합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정맥 판막의 기능이 약해져서 혈액이 심장으로 올라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낮 동안 축적된 수분이 밤에 누울 때 갑자기 혈액순환계로 돌아가면 신장이 이를 처리하느라 소변량이 증가합니다. 다리 부종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 문제를 겪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은 심장 기능이 약해지고 근육도 약해지면서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더욱 그렇습니다. 저녁 식사 후 1시간 정도 다리를 올려두시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1. 저녁 식사 후 30분 정도는 가볍게 걸어주세요. 식후 바로 다리를 올리면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2.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올려주세요. 너무 높이 올리면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3. 다리를 올리는 동안 발가락을 가볍게 움직이거나 발목을 돌려주면 순환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4. 하루 15분에서 30분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너무 오래 하면 오히려 뻣뻣해질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무리하게 높이 올리지 마시고 편안한 정도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갑자기 일어날 때는 어지러울 수 있으니 천천히 움직이세요. 만약 다리를 올렸을 때 통증이 생기거나 더 불편하다면 즉시 중단하시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세 번째,
자기 전 반드시 소변 보기.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간단한 습관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55년 동안 환자를 진료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 중 하나는 당연해 보이는 것들을 정확히 실천하는 사람이 의외로 적다는 것입니다. 81세 신명자 할머니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신명자 할머니는 잠자리에 들 때 특별히 소변이 마려운 게 아니면 안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밤 2시쯤 깨서 화장실에 가셨죠. 재미있는 것은 할머니께서 화장실에 가면 생각보다 많은 양의 소변이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나이가 들면서 방광의 감각이 둔해져요. 젊을 때는 방광에 소변이 조금만 차도 금방 느꼈는데 나이가 들면 꽤 찼는데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할머니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소변이 마렵지 않아도 자기 직전에는 무조건 화장실에 가보세요. 방광에 조금이라도 소변이 있으면 밤중에 깰 가능성이 높거든요. 처음에는 소변이 안 마려운데 억지로 가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억지로 짜면 방광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억지로 짜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화장실에 가서 앉거나 서서 기다려 보세요. 나오는 만큼만 보시면 돼요. 안 나와도 괜찮고 조금이라도 나오면 그만큼 밤에 편하실 거예요 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신명자 할머니는 정말 착실하게 이 습관을 실천하셨습니다. 세수하고 양치하고 마지막에 꼭 화장실에 가보는 것을 저녁 루틴으로 만드셨죠. 한 달 후 다시 만났을 때 할머니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자기 전에는 별로 안 마려웠는데 화장실에 가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가끔은 소변이 나오는 게 끝났다 싶어도 1분 정도 더 기다리면 또 나와요. 이게 밤에 나오면 당연히 깰 수밖에 없었겠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밤중에 깨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기존에 2번에서 3번 깨던 것이 이제는 0번에서 1번으로 줄었다고요.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방광의 수용량이 감소하고 방광벽의 탄성도 떨어집니다. 또한 방광의 감각신경도 둔해져서 소변이 차 있는데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가 있는 남성의 경우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고 잔뇨가 남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더 자세히 드리면 1. 화장실에서 조급해하지 마세요. 특히 남성분들의 경우 전립선 문제로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편안히 앉아서 천천히 기다리세요. 2. 다 본 것 같아도 1분 정도 더 기다려 보세요. 종종 한 번 더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여성의 경우 앉아서 보는 것이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소변을 볼 때 배에 살짝 힘을 주거나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이면 잔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에 한두 번 가볍게 기침을 하면 남은 소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전립선 질환이나 방광 관련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대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실금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오래 참거나 무리하게 짜지 마시고 편안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배출하세요. 네 번째,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 금지. 이게 밤중 소변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대인의 수면 문제를 이야기할 때 스마트폰을 빼놓을 수 없는데 이것이 야간뇨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79세 조병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상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조병선 할아버지는 70세쯤 손자가 스마트폰을 가르쳐준 이후로 매일 밤 침대에서 뉴스를 보고 유튜브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보통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12시가 넘어서까지 폰을 보시는 일이 많았습니다. 할아버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라고 물었을 때 자려고 누워서 30분 정도 봐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실제로는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할아버지,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우리 뇌에 영향을 줘요. 특히 밤에 보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억제해요. 이 멜라토닌이 줄어들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동시에 항이뇨 호르몬 분비도 영향을 받아서 밤에 소변이 더 자주 마려워질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그런 연관성이 있었나요? 전혀 몰랐어요 라고 놀라셨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자극적인 뉴스나 영상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전반적인 신체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깊은 수면에 들어가기 어려워져서 조금만 자극이 있어도 쉽게 깨게 되죠. 할아버지는 그럼 밤에 뭘 하고 지내나요? 심심한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어르신들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대신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들어보세요. 또는 가족과 대화를 나누거나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2주 후 조병선 할아버지가 진료실에 오셨을 때 표정이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처음 며칠은 적응이 안 됐는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졌어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더 깊이 잠들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머리가 맑고 개운해요. 4주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밤에 한 번도 안 깨는 날이 일주일에 3-4번이나 돼요.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사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에서 낮이라고 인식하게 만들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히 수면을 유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항이뇨 호르몬 ADH의 분비에도 영향을 줍니다. 또한 깊은 수면에 들어가야 항이뇨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는데 스마트폰 사용으로 얕은 수면에 머물게 되면 이 호르몬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더불어 자극적인 뉴스나 영상들은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방광의 예민도가 증가하여 평소보다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더 자세히 안내하면 1. 저녁 9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거실이나 침실 밖에 두세요. 침실에 가져가지 마세요. 2. 알람이 필요하다면 전통적인 알람 시계를 사용하세요. 3. 잠들기 전에는 조명도 어둡게 해주세요. 특히 LED 조명보다는 백열등이나 간접 조명이 좋습니다. 4. 대신 책 읽기, 명상, 가벼운 스트레칭, 일기 쓰기 등의 활동을 추천합니다. 5. 만약 꼭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한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착용하거나 폰의 야간 모드를 사용하세요. 주의사항으로는 갑자기 습관을 바꾸면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사용 시간을 줄여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가족들과 미리 상의해서 밤 늦은 시간에 연락하지 않도록 양해를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5번째, 자다 깼을 때 무조건 화장실 가지 않기. 이건 좀 의외로 느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깼으면 화장실에 가야지 왜 안 가라는 거죠? 하실 텐데요. 하지만 이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55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밤에 깨면 실제로 소변이 급하지 않은데도 습관적으로 화장실에 간다는 것입니다. 72세 박정기 님의 사례를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정기 님은 밤에 눈이 뜨면 무조건 화장실에 간다는 철칙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별로 마렵지 않을 때도 어차피 깼으니까 가야지 하는 생각에 화장실에 가셨죠. 그리고 화장실에 가면 소변이 조금밖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기 선생님, 밤에 깼을 때 정말 급한 게 아니라면 5분 정도 누워서 기다려 보세요. 그냥 편안히 누워서 호흡에만 집중해 보시고요. 처음에는 마려운데 참으면 오히려 더 깰 것 같은데요. 그리고 참았다가 실수라도 하면 어떡해요? 라고 걱정하셨습니다. 실수할 정도로 급하다면 당연히 가셔야죠. 하지만 그냥 깼으니까 가야지 하는 생각에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한 번만 시도해 보세요. 저는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깨셨을 때 먼저 배에 손을 올리고 가볍게 눌러보세요. 정말 방광이 가득 차 있다면 약간 당기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5분 정도 누워서 천천히 호흡하면서 기다려보세요. 2주 후 박정기 님이 보고해 주신 내용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깨서 5분 정도 누워 있으면 소변이 안 마려워지면서 다시 잠들게 돼요. 그리고 정말 급할 때와 그냥 깬 것의 차이도 구분할 수 있게 됐어요. 한 달 후에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반으로 줄었어요. 가끔은 아예 안 가는 날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실제로 밤에 소변이 별로 안 만들어졌더라고요. 이것은 심리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우리의 뇌는 습관의 동물이라서 깨면 화장실에 간다는 패턴이 한번 형성되면 실제로 필요 없을 때도 그 패턴을 따르게 됩니다. 이를 의학용어로 조건화라고 합니다. 또한 실제로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량은 낮보다 적습니다. 항이뇨 호르몬 덕분에 신장이 소변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깨서 참아보면 실제로는 별로 마렵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더 자세히 설명하면 깨셨을 때 먼저 배를 가볍게 눌러보세요. 정말 방광이 팽창한 느낌이 드는지 확인해 보세요. 시계를 보고 정확히 5분을 재보세요. 그 시간 동안 편안히 누워서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호흡법 4초 동안 들이쉬고 4초 동안 참고 4초 동안 내쉬는 것을 반복해 보세요. 5분 후에도 정말 급하다면 그때 가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다시 잠들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으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점진적으로 적응해 나가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요실금이 있거나 전립선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세요. 급할 때는 바로 가세요. 방광염이 있거나 요로 감염이 있으신 분들도 참지 마세요. 당뇨병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자신의 상태를 고려해서 조심스럽게 실천하세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러울 수 있으니 천천히 일어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5가지 방법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단순해 보이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저 역시 82세의 나이에도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서 매일 밤 편안한 수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 이 방법들을 실천하기 전을 생각해 보면 정말 암담했습니다. 매일 밤 4번, 5번씩 깨면서 고생했고 다음 날 진료하는데도 영향을 줄 정도였습니다. 환자들에게는 좋은 조언을 해주면서 정작 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부끄러웠죠. 하지만 이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생활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개운함이 다릅니다. 이 기분을 여러분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 5가지 방법을 모두 한 번에 실천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첫 주에는 저녁 6시 이후 수분 섭취를 제한해 보고 둘째 주에는 자기 전 소변 보기를 추가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며칠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이 새로운 습관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2-3주 정도 꾸준히 실천하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서 변화하는 점들을 일기처럼 기록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밤에 한 번만 깼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좋았다 같은 간단한 기록이라도 나중에 보면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서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전립선 비대, 방광 기능 장애, 당뇨병, 심장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밤에 5번 이상 깨는 경우,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소변을 볼 때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 갑자기 체중이 증가하거나 다리 부종이 심해지는 경우.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중 소변 문제로 고생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소개해 드린 방법들 중에서 특별히 효과를 보신 것이 있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 드린 5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시작해 보실 건가요? 가장 쉬워 보이는 것, 가장 효과적일 것 같은 것을 선택해서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단 하루만이라도 실천해 보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편안한 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55년간 진료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의 회복을 지켜본 의사로서 여러분도 반드시 이 문제를 극복하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